지금 여야 대선 주자들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공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령층, 바로 여기 연령층이 아닐까 싶어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바로 2030 세대죠.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공약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네. 그 소확행 공약 릴레이로 이어서 이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겠다라면서 관련법 개정을 약속을 했습니다. 어허. 이재명 후보가 본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국내 타투 인구가 300만 명이고 눈썹과 아이라인 등을 그리는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1,300만 명에 달한다. 면서 이 타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현재 타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 법안에 관해서 조속하게 처리하고 또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사실 참 묘하긴 해요. 문신 하면 예전 고정관념으로는 조금 꺼려지는 건데 요즘 타투 하면 자꾸 귀여운 그런 문신 있잖아요. 귀엽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패션 트렌드가 되긴 했는데 이 타투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관련해서 퍼포먼스를 벌인 국회의원도 있었죠.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뒤로 살짝. 이렇게? 카메라 보듯이 이렇게 뒤를.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 라고 훈계합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에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 화면 보시면 벌써 유호정 의원을 비롯해서 사람들 옷차림이 지금 가볍잖아요. 더울 때란 말이에요. 벌써 저게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럼 반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일단 이런 목소리 나온 데 대해서 혹시 류호정 의원의 반응은 뭘까요? 권상희 평론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선 주자의 공약이라는 건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호정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 끌지 말라 이런 취지로 지금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소확행 느낌 내지 말고 그냥 당장하면 된다는 거죠. 어허. 이재명 후보의 당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표 계산 그만하라 이런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뭐 타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선 의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타투를 불법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이 현행 법 체계가 그러니까 3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타투하면 사실 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건 뭐 조폭, 영화에서 이제 조폭들이 문신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떠오르는데 지금 사실 현 시대에서의 타투라고 한다면 젊은 층,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타투를 한 트렌드로 여기고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속과 처벌 사이에서 이 타투라는 것 자체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류호정 의원 입장은 이게 대선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법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류호정 의원은 길게 갈 필요 없다. 3월 9일 대선까지도 기다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여야가 합의하면 그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모든 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질 않아요. 찬성하고 있고 법안도 다 냈거든요. 그런 만큼 꼭 당선돼야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내셨으니 이제 법안소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몇 가지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타투, 뭐 문신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은 의료인한테만 있는 겁니까? 현재 타투는 그러니까 그 피부 안에 그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그 어떤 침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가볍게는 그 뭐
많이들 하시네요. 다 눈썹 눈썹이라든가 문신 정치인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는 뭐 미용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런 조그만 샵을 차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크게는 뭐 몸에다가 이제 문신 하는 큰 문신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애교로 작은 그렇죠. 걸 네. 하는 것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신고가 들어가면 또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사문화된 경우가 있다면 이건 이제 정반대 상황이고 네. 그러면 현실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일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해 관계인들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의사들도 관련이 될 수가 그러겠네요. 있고 또 그럼 이 자격증을 어디까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여론도 그래 국민의 합의도 있고 또 여야 간에 또 그런 그 합의도 있고 해서 류호정 뭐 의원처럼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해야 될 이게 국민 보건을 위해서 막 시급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그 공약으로도 이미 나왔고 하면 저는 뭐 이후에 대선 이후에 그 뭐 당선 여부에 따라서 그때 같이 그 공약 실행에 대해서 얘기해도 네. 된다고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왜 류호정 의원이 당장 하면 된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표 계산 그만하세요라고 한지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 지금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하겠다 뭐 단언하면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뭔가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해 이런 행보에 나섰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들 한 번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없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분명히 선수 생활이 계속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후보님께서 뭐 즐겨 해보신 게임이나 좋아하는 게임 있으셨는지 우리 정책본부의 그 제언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별로 제 연령대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사법고시 출신이라든지 몰라도 어쨌든 공부에는 자신 있나 봐요. 또 게임도 게임도 글로 배웠어요. 뭐 그런 것처럼 공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게임에 관심 갖지 않다가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데 공약까지 내건 거는 이해되는데 게임 대회를 직접 관람했다. 이건 좀 생경하네요. 일단 공약을 내걸었으면 이 공약을 얼마큼 내가 실천할 거다 이런 의지까지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이 공약 실천할 의지가 굉장히 크겠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하태경 의원과 함께 국내 최대 e스포츠 리그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부르는 온라인 게임 경기 1시간 동안 같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옆에서 일일이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일명 뭐 겜심, 2030 표심을 노린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집콕이 이제 생활화됐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게임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게임 인구를 저격하기 위한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게임 특위도 신설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 하면 또 2030의 어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거든요. 네.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관련 공약들도 발표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그리고 또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등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런 취지 밝혔는데 SNS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프로게이머에게 열광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고교 야구 팬이었던 내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야구장이 소환사의 협곡으로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열정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네. 게임, 이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수단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 바뀌어야 된다라고 또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이 행보가 굉장히 긍정적인 건 2030 세대의 표심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또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전체적인 디렉터라고 볼 수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플레이어인데 이 디렉터의 디렉션에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화답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 바뀌어야 한다. 아마 사회적 뭐 통념까지는 아니겠지만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수희 변호사님. 쟤는 게임 중독됐어, 중독. 아마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들을 키우는 청소년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계속 그럴 거예요. 뭐 네.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 뭐 게임 중독 맞아요. 이렇게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게 그 산업 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 면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산업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망한 산업이죠.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덜하지만 과거에 외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와서 PC방의 그 속도와 그 화려한 그 게임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환경에 굉장히 열광하는 걸 제가 많이 그랬다면서요? 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K스포츠로 또 굉장히 유명하죠. 네. K스포츠도.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나니까 선대위 해체되기 전에 네. 좀 선대위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1월 1일 날에 그 게임 전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그래요?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기사가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기자가 마주 앉아서 한 인터뷰는 아니에요. 서면 인터뷰라고 그래서 질문지를 보내면 답을 받아서 이제 게재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였는데 네. 그 내용 중에 게임을 질병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층한테 그 비판을 받았죠. 비난을 그랬어요? 받았어요. 예. 근데 하태경 의원이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그 보고도 되지 않은 서면 답안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 입에서 직접 나간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후보 패싱 논란이 있었던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특히 더 게임은 질병이 아니고 게임 산업을 어떻게 더 키우고 활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서면 인터뷰 내 본심이 아니었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20대 이 연령층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실수라고 생각될 정도 그런 발언도 예전에 있었어요. 과연 누구의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각각 다르게 느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롤. 뭐 하여튼 구체적인 게임 이름이에요. 뭐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약자로 롤이라고 하는데 저 얘기를 안진욱 기자님 왜 유시민 작가가 저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난 2018년은 출판사가 준비한 특강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왜 20대 남성 지지층이 여성에 비해서 낮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 얘기를 한 겁니다. 20대 남성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여성들보다 특별히 받은 것도 없다. 20대 남성들은 축구도 봐야 하고 롤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여성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20대 남성들은 역차별당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의 성차별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여성들 공부할 때 남자들은 축구랑 롤하고 있다. 결국 이거 하지 말고 공부할 시간에 그거 한다라고 일종의 철부지로 봤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결국 나도 남자인데 우리가 불리하다고 했는데 정작 20대 남성들의 마음은 전혀 읽지 못하고 우리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발언에서 보면요. 역차별 당했다고 역차별을 당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당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 실질적인 차별이다보다는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뿐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당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도 저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 기억나실 건데
상당히 이제 뭐 지탄도 강했어요. 그런데 저 때 발언과 지금 다시 이 젊은 층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하라면 아마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네. 유시민 전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죠. 그 당시에는 아마 여성의 지지는 많지만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아마 이제 의도와 어쨌든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 20대 남성 입장에서 좀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현재 20대 남성이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하, 이번 대선에서. 네. 그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즐기는 정도의 게임이었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큰 대회도 많고요. 아하. 그래서 전문적으로 게이머들을 양성하고 또 게이머들이 기업과 함께 기업에 어떤 소속돼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2019년도에 게임 산업 총 매출액이 12조 5,750억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2021년도에 이게 18조 8,855억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1.3% 성장을 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성장을 20조 이상이 될 예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20조 이상의 산업이라고 하면 일반 산업 중에도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젊은이들 중에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게임에 몰두하는 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20대는 사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그냥 그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이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얻을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요즘 뭐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여성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의 매개체가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양 후보다 높아지는 이유가 20, 30대 스윙보터의 마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게임은 남성의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이 부정확한 어떤 규정인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데 실제로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뜬 정치인도 과거에 있었다면서요, 안지용 기자님. 네, 바로 정병헌 전 청무대 정무수석입니다. 네. 국회의원 시절에는요, 한국 e스포츠 협회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롤드컵,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입니다. 전병헌 의원. 네, 이야. 지금 나오는 저 모습도 전병헌 네. 의원인데요. 게임 캐릭터로 분장을 한 겁니다. 사실 저 코스프레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 문화에 본인이 직접 동참한다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아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갓병헌 그리고 게임통년, 게임 대통령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게이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2016년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 팬들이 반대 시위에 나설 만큼 열광적 지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네. 게임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낼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거죠. 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들이 게이머들을 공략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공략하려는 이런 표심잡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야, 근데 지금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가 그냥 게임 관련 공약을 내고 그친 데 아니라 게임 대회가 열린데 직접 찾아가서 관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착착착착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게 하나씩 실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준석 대표가 낸 연습 문제 기억하실 거예요. 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지하철 출근길 인사였고요. 맞아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젠더 게임 특별위원회 구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플랫폼 노동 체험이었는데 이 두 번째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젠더 게임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제 두 번째 연습 문제였다 보니까 사실 뭐 하루 만에 굉장히 뭐 게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또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를 하고 이런 행보들이 뭔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그 두 번째 연습 문제를 좀 충실하게 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양재민 변호사님 1번, 2번 시청자분들의 기억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1번, 2번 연습 문제를 풀긴 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 지하철 출근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여의도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서서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건네는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요. 맞네. 거의 90도 인사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깜짝 인사였는데 이렇게 사실상 1번 문제를 풀었다라는 이제 평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젠더 게임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30 특위라는 거예요. 성격은 그런데 네. 뭔가 대표적인 딱 이름이 필요했고 게임이 뭔가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030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 특위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 이거 묘해집니다. 그렇다면 분위기상 최진봉 교수님. 네. 유추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수수는 연습 문제 3번에 대한 해답 제출하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어허. 지금 설명한 걸 들어보니 1번, 2번은 이미 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는 그거 연습 문제 푼 거 아니라고 본인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는 행보를 보면 거의 연습 문제 풀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번, 2번은 네. 푸셨고 네. 나머지 세 번째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최근에 물론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모 여론조사 같은 경우 20, 30대가 많은 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윤석 대표 말을 들으면 20, 30대 마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 학습 효과랄까 이런 부분이 어떤 작용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은 이제 플랫폼 노동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은 플랫폼 노동이라 하면 배달하는 걸 이제 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가 옆에 타서 배달하는 뭐 음식이든 아니면 택배든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가상은 됩니다. 그럼 뭐 어떤 네. 형태로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런 플랫폼 노동까지 함께 하게 되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연습 문제 세 개가 다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진봉 교수님도 그 언급하셨지만요. 안진용 기자님, 이렇게 했더니 그동안 한 20일 정도 사이에 까먹었던 지지율, 다시 급반등 하고 있네, 만회하고 있네. 그냥 느낌만으로 뭔가 평가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뭐 지표가 있어요? 뭔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2030 마음이 돌아오고 있다. 뭐 지표가 있어요? 네, 한국 리서치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1월 둘째 주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를 살펴봤는데 네. 여기에서 눈에 확연히 보이는 몇 가지 특징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일단 20대를 보면은요. 네. 이 후보의 지지율이 21%, 윤 후보 21%, 안 후보 16%였거든요. 그런데 네. 바로 한 주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후보는 21%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후보 3% 올라갔죠. 안철수 후보는 1%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20대고요. 다음은 이제 30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0대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23%, 안철수 후보가 14%인데 현재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죠. 하지만 한 주 전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가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는 동률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16에서 23%로 7%포인트 크게 뛰어 올랐다는 거죠. 2030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 행동하면 뭔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렇게 지표가 나오니까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시쳇말 약발이 먹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응원 도움으로 2030의 이 반응이 다시 돌아오니까 뭔가 열풍, 2030 열풍 정도까지도 지금 다시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되게 못되게 배웠어요. 제1야당 당대표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좀 못하긴 한데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의 대표라는 분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이 6070하고 2030이 연합해서 4050을 고립시켜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극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꼰대 전형이죠.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제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으로 또 그리고 비하적으로 묘사했던 게 바로 유시민 작가거든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정치 참 못되게 배웠다 했더니 이준석 대표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맞대응했습니다. 일단 권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정치 못되게 배웠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내용의 원인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전략들이 지금 약간 조금씩 성공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치 못되게 배웠다. 저는 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조금 비약이 심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2004년 이 유시민 작가가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시절에 했던 발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0, 40대 훌륭한 인격체였을지라도 20년이 지나면 뇌세포가 변해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 제 개인적 원칙은 60대가 되면 가능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정치 못되게 배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세대 포이론을 비판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 세대 그리고 6070 세대가 4050 세대를 겹싼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지금 선거 전략으로 국민의힘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4050 세대 고립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세대 갈라치기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예전에 2004년에 했던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발언이야말로 또 이게 이 노년층 비하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세대 갈라치기 발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자체가 뭐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로 주고 대로 받는 지금 이 상황을 유시민 작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발언 뭐 보는 분 시청자분들도 일리 있다. 유시민 전 이사장도 뭐 큰 소리 칠 입장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또 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불가피한 면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했던 말이 비판받는 거 그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제 윤석 대표가 이렇게 너무 선거 전략적으로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남성 얼선을 갈라치기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네. 선대 본부 내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건 좋은데 방송에 나와서 자꾸 세대별로 대결 구도를 만들고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 만들어서 선거에 표를 얻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고 하면 네. 선거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하고 국민 간의 이런 남성과 여성 또는 세대 간의 대결이 자꾸 부각이 되면 그거 자체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내부에서 하는 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건 내부적으로 하시고 공개적인 발언은 이런 부분들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재명 교수님도 그 언급하셨지만 자신의 과거 했던 발언이 현재 상황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 우리가 많이 목도했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고 이준석 대표가 애둘러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물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했던 말 어떻게 보면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왜? 30, 40대 훌륭한 인격체였다 할지라도 20년 지나면 뇌세포가 변해서 다른 인격체 된다?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60대가 되면 가능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는다. 나이 들면 물러나라. 이렇게도 들릴 수 있잖아요.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폄하 발언과도 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웠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걸 또 다시 끄집어내서 상기시킨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를 어쨌든 이 두 차례 당의 분란을 만들었던 뭐 장본인이라는 뭐 비판도 있고 원인 제공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다시 복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 기억납니다. 당사에 야전 침대 하나 놔주세요.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자택에 있습니다. 아직 그 당사 야전 침대에서 생활 안 하시고요? 야전 침대는 지금 공간 마련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전 침대 놔주세요 그랬는데 일단은 진행자가 어디 계세요? 했더니 집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은 야전 침대가 안 놔졌나 봐요. 양진 변호사님. 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야전 침대를 놓고 숙식할 장소를 이제 물색 중인데 여의도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사무실로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제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총무국 소속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그래서 야전 침대도 실제로 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에 이제 숙식 장소가 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쓰던 당사 6층 사무실이 이제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권교체 동행위원회에 이제 사무실로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말이라는 게 한번 뱉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출퇴근하면서 이 선거 도우면 되는데 야전 침대 놔주세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진두지휘 할 거예요. 막 열심히 할 거예요. 하니까 진짜 야전 침대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당사가 될 줄 알았지만 애초에는 아직까지는 당사는 아니고 다른 데를 놓고 있어요. 왜 그러면 장소는 바뀐 거고 왜 준비가 그냥 침대 하나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더딜까?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6층에 놓기로 했던 데가 회의실로 써 있는데 그 옆에다가 침대를 놓게 되면은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열린 공간에. 이 대표가 숙식할 데가 없어서 거기 있겠다는 게 아니라 후보와의 소통을 늘리고 자주 보고 늘 접근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기다가 야전 침대를 놔달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새시대위원회에 있던 건물에 그 이제 새시대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놓기로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였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 대표랑 만나려면 아주 새벽에 만나야 된다. 그럴 정도로 너무 지금 스케줄이 빡빡하거든요. 여의도에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이 운신의 폭은 넓어지겠죠. 시간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네.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도 국민의힘 선대본부 내에 있는 여성본부의 대변인 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당 상황도 지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김현주 부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막 지금 뭐 당사에 놓든 뭐 다른 건물에 놓든 그건 중요치 않다. 어쨌든 후보랑 같이 소통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당사에다가 야전 침대를 넣어달라라는 의미는 그만큼 내가 더 일찍, 1분 더 일찍, 1시간 더 일찍, 더 많이 일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야전 침대도 역사도 있어요. 그 대선 할 때마다 야전 침대를 아예 캠프에 당사에 야전 침대를 두고 그 좌장 역할을 했고 지휘를 했던 진두지휘 했던 분들이 있죠. MB 대통령 때에 이재호 그 당시 의원이 그랬고 네.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 이때는 또 저 김무성 대표가 또 그렇게 네네. 했었고 그런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또 물리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가 좀 여유가 없어요. 그러게 뭐 후보실도 있고 후보 비서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찾다 보니까 저리 된 것 같고 중요한 네. 거는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연습 문제라고 표현한 건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하튼 본인이 낸 그 아이디어들이 지금 아주 방향이 좋으니까 더 힘을 내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좀 저런 스타일이잖아요.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 네. 네. 좀 선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 주자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여기에 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야흐로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예전 대선하고 지금의 대선, 요즘 대선의 선거운동, 물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닙니다만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대표님, 개준숙이라고 아세요? 개준숙이요? 개준숙이 살 좀 빼라 그러던데. 그런 의미에서 체육비의 소득공제 어떨까요?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국민 건강 증진되면 미래 의료비도 절약되니까. 결국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후보님께 보고할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어쩔. 막 시청자분들 막 지금 두 손 막 오그라들고 막 그러시죠. 근데 어쨌든 여야 후보들, 왜냐하면 연기가 본업이 아닌 지금 후보들이 저렇게라도 어색하지만 연기를 통해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걸 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흔히 알던 유튜브 영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시간 때문에 저 내용을 잘라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저게 전부 다입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짧은 영상을 쇼츠 영상이라고 하는데 요즘 유튜브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젊은 층이 호응할 만한 내용들, 핵심 내용만 짧게는 30초, 길게는 3분 정도에 담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탈모약 건강보험료 적용 관련해가지고선 이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하는 59초 공약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59초 안에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 역시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영상은요, 또다시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2030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2030, 소위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 걸 못 봅니다. 30분, 1시간 되는 그 얘기를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죠. 그것도 보면은요, 스킵, 계속 띄어서 건너뛰겨 보거나 아예 1.5배속으로 볼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긴 거, 지루하고 늘어지는 걸 못 보는 2030들에게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공약을 보여주는 겁니다라고 해서 쇼츠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말씀 듣고 보니 이해되는 게, 요즘은 드라마도 한 10분, 15분으로 축약한 거 막 그런 걸 막 보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그런데 확실히 짧으면서도 강력한, 소위 말하는 임팩트 막 있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아무래도 짧게 만들면 길게 보면 사실은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럴 수도 그런데 짧게 있겠네요. 하면 명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젊은 세대에게 상당히 어필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재미도 있지만 메시지가 간결하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공약이 뭔지,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이 뭔지를 짧은 시간 안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짧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계속 볼 수 있어요. 또 재미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또 즐거움도 느끼는 것이고요.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는 딱딱하고 어렵다가 아니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가미가 되면서 즐기면서 퍼나르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어서 이 쇼츠라고 하는 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는 젊은이에게 소구력이 뛰어나고 즐거움과 재미를 함께 동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나 아니면 인지도 또 오랫동안 남는 영상의 어떤 오랫동안 남음이 훨씬 오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의 트렌드래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짧게 핵심만 보는 거, 그런 트렌드가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파고든 것 같아요, 여야 후보들이. 그런데 이런 짧은 영상의 원조가 있답니다. 신당동 떡볶이 원조, 그런 거 원조 말고요. 이 원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준 표, 우리 모두가 찍어준 표, 너도 찍어준 표. 계속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무야홍이 올라오고 있어서 전에 들었는데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막 그 뜻인 모양입니다. 아주 듣기 좋은 인사말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젊은 세대에서 20, 30대 세대들이 인터넷 그 모임방에서 만든 말이니까. 무야홍 저 구호를 할까요? 저게 상당히 인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권상현 평론가님. 참 신기한 것이 홍준표 의원의 2017년과 그리고 2021년, 2022년 이 위치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2017년만 하더라도 이 대선 때 20대 2030 세대 지지율이 제 기억으로는 8% 조금 넘는 그래요?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30 세대에게는 대표 정치인이 됐죠. 사실 복당할 때만 하더라도 초선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쇼츠 영상 이렇게 발빠르게 트렌드를 또 주도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59초 쇼츠 영상을 선보이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조회수가 300만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무야홍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 자체가 쇼츠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예요.
코너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재명 후보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쇼츠 영상을 만들게 된데 이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난해 11월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영상 이 선대위 참모들에게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재밌다고 하면서 우리도 저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정말이지 인기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아주 발빠르게 편승하지 않고서는 주목받는 선거 캠페인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야, 진짜 트렌드긴 트렌드인가 봐. 왜 상대당 측이 만든 거지만 어쨌든 좋은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대선 전국에서.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 행보를 보면 짧고 간결한 한 줄 공약을 막 내놓고 있던데 최근 방역 패스 관련해서도 뭔가 내놨다면서요, 이수희 변호사님. 예, 우리가 그 SNS에 윤석열 후보가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그리고 아래 칸에 9시 영업 제한 철회,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 이렇게 그 세 줄로 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요. 근데 이거 이제 이 방식은 SNS에서 그러니까 선대위 해체하고 선대본부로 발족이 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딱 7자 한 줄. 네. 그 공약이 굉장히 그 강렬했죠. 네. 예, 근데 그 방법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방식은. 예, 그런 이거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궁금하면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저 공약이 있다는 건 아주 시각적으로 강하게 인상이 딱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전 같으면 이것도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예전 같으면 저렇게 큰 제목 있고 밑에 아마 작은 글자로 구구절절 막 설명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굵고 짧게 강렬한 메시지 세 줄로만 방역 관련 공약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방역 전문가가요. 뭔가 이래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답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치, 9시 거리까지 했던 영업 제한이라든지 실제로 방역 패스가 효과가 없다라는 좀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행되고 나서 유행 상황이 좋아지고 주환자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대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갑 교수가 질문을 던진 형식이니까 또 이수희 변호사님 마침 나오신 김에 어차피 대변인 단장도 선대본부 내에서 하고 계시니까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좀 대변해 보세요. 정말 대통령이 되면 방역 패스랑 9시 영업 제한 이거 풀 거냐고,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든가 뭐 그런 그 규제를 다 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비과학적인 그런 비과학적 여기에 지금 키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하철 지금 출퇴근 때 보면 진짜 그 코와 코가 맞대고 붙어서 그렇게 몇십 분씩 이동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규모의 마트에는 또 방역 패스를 또 제시를 해야 되고 혼자 장보기도 안 되고. 네. 그러면 그것이 그런 큰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에서가 더 전염력이 크다는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역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규제 방식을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화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시설별 환기 등급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환기가 잘 되는 시설 아니면 규모가 더 큰 데는 4명이 아니라 그런 곳은 6명이라도 뭐 앉을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곳은 9시가 아니라 좀 더 뭐 시간을 좀 더 여유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규제를 좀 더 다양화를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방역 패스 뭔가 철폐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최전문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역 관련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 물론 정치의 영역이 이 부분을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요.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정치적인 분석과 해석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요. 지금 물론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확진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오미크론이 거의 이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게는 정말 지금 예측으로 2만 명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게 10,000명 넘어가 보세요. 야당은 또 엄청나게 정부를 비판할 겁니다. 방역 실패했다고. 그러면 책임 있게 방역을 시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피해도 줄이면서 확산세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정부가 무슨 정치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회복위원회나 이런 전문가들, 이재학 교수 포함해서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뭐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거나 방역 패스를 아예 철폐하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국민들 볼 때는 야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방역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게 되고 예방접종도 뭐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접종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의료체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계의 설명을 잘 듣고 그걸 수용하는 게 필요할 텐데 너무 정치의 영입을 많이 접근하게 되면요. 상당히 방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해야 된다. 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미 언론들 보도로 보면 이 설 연휴 때까지 지금의 방역 단계가 2주도 연장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여전히 심상치 않다. 그런데 방역 공약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여기에 지금 든든한 지원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지원 행보를 보였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 청계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거기서 유가족과 직접 이제 조문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이 장면인가 보네요. 됐습니다. 네, 저렇게 방명록에는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적기도 했는데요. 유족은 이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책상 맞아야 한다고 해서 백신 2차까지 맞고 일주일도 안 돼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라면서 착한 국민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국가가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진상규명도 국가의 의지인데 이렇게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것에 무한한 죄송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일을 할당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25살입니다. 혼자만 살리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허마음을 갈 수 있는지 제발 이 한 점 풀어주십시오. 야당으로서 제2야당을 책임지고 끝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부가 제대로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희 야당 차원에서 계속 이 문제를 살피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넘어서 저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저런 죽음을 맞이한 분들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관심을 갖겠다. 일단 그런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때 이준석 대표와 나이를 뛰어넘은 절친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 일단 선대위 해체 이후에 이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자신보다는 이제 새롭게 윤석열 후보와 케미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혹시 좀 멀리서나마 배가 아플까요? 안지훈 기자님?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 선대위 내 극심한 내용 끝에 지난 5일 물러났죠.
이후 이 앙금을 드러내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윤 후보의 2030 세대 이 공약 캠페인에 대해서 선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사퇴 일주일 만인 바로 어제 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을 만나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허. 이 시기를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 둘의 인연을 보면은요. 지난 2016년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당시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원래도 친분이 있었다는 건데 하지만 워낙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왜 어제 두 사람이 만난지를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전에도 물론 예전에 같이 당에 몸 담았었습니다만 지금 당이 다른데도 막 이 분위기가 좋았던 게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지금 안진영 기자님 설명처럼 시점이 묘합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1시간 동안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일단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로 와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타진해보러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종로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나눈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단일화가 해기되고 있잖아요. 야권에서 현재 단일화 국면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서로 자기 욕심 부리다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윤 후보에게 실망했다라거나 안 후보는 단일화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비판적인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출판 기념회 때도 박용진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에 가지 말아달라라고 했었고요. 어허. 또 합류가 결정된 다음에 민주당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결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놓고 보자면 이 결별 자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극약 처방은 일단 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극약 처방이라는 게 선대위 해체, 본인이 그냥 저질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질렀기 때문에 해체를 할 수 있었고 해체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의총에서 또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이 봉합된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 가지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안정권이긴 합니다. 안정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지금 집도끼 같은 경우는 다 결집이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실책을 범했음에도 그 이익을 못 누렸잖아요. 그랬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도성, 이제 중도 지향 확장일 텐데 네네. 중도 지향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만큼 적임자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찾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네. 붙이자면 여기에 사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이해찬 전 대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알려지다시피 악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건 아하.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야, 나름 일리 있는 분석이에요. 박용진 의원 얘기 궁금하잖아요. 1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선 국면에 두 정치인이 만났는데 대선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사실 국민의힘 가신다고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저 아수라장에서 오히려 험한 꼴 당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렇게 돼서 위로차 갔고요.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안 될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하시고서 왜 단일화가 안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던가요? 두 후보의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안 맞는다. 박용진 위원장의 얘기에서 두 가지가 일단 드러나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세요. 단일화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신경 쓰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단일화 할까 말까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 될 거야. 왜? 두 사람의 정치 감각, 윤석열, 안철수의 정치 감각이 뭔가 다르다. 뭔가 합의를 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단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결별을 하면서 내쳐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어쨌든 이 모습 보고 뜨끔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인 위원장께서 비록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물러나시긴 하셨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면 덕담 한번 해준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밖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가벼운 정치인들 이야기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은 그냥 덕담 수준에서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재범 교수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우려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시나 진짜로 민주당으로 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선대에 들어오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네. 선대위원장은.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쨌든 본인이 내쳐진 건 분명하잖아요. 본인만 나갔어요 결국은. 윤석 대표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네요. 또. 그런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카드를 본인을 밀어내면서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말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물론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긍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예전에 선대 본부에 있을 때하고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객관적 관점에서 어떤 정치적 평론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지를 좀 촉각을 가지고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그래픽 좀 보세요. 네. 관련 얘기를 아예 듣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다시 도우러 가는 일은 없어야 하고 네,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가서 도우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지금 박용진 위원장이나 김재현 최고위원이 같은 프로그램 나온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을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 180도 다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들리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또 평소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도 해요. 근데 박용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전에 인연도 있고 하니까 아마 도와달라고 간다고 봐야겠죠. 인사는 두 번째이고 도와달라고 아마 갔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마음이 아마 국민의힘이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서 돕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썩 저는 민주당으로 가서 돕는다 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도 좀 관심 있게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